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질문을 자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좋은지 상속받는 것이 좋은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서는요 증여받는 것보다 상속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모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들만이 상속을 받을 때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바로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남편과 부인 둘이 살다가 남편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기초공제 2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면 최소 7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니까 10억 원까지는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이 5억이나 7억이나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모 사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속재산이 15억 원 이상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것이 좋으냐? 생존 중에요.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는요. 생존 중에 상속 설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부동산이 많다면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훗날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주택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이들입니다. 자녀들이 주택을 구입하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소득이 있다면은요, 일부 대출 받고요. 또 부모로부터 일부 증여받아서 주택을 살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택 구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자녀가 일부 대출 받고 주택을 사는데 또 전세를 안고 이렇게 주택을 사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3억 원 증여. 3억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은 여러분 직계 비속 증여재산 공제가 얼마입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자, 과표가 1억 원 미만일 때는 10%고요. 증여세가 1억에서 5억까지는 20%니까 20% 곱한 금액이 5천만 원이죠. 여기서 누진공제가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4천만 원 내야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집을 사는데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4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4천만 원을 또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4천만 원 누가 내야 될까요? 자녀가 내야 돼요. 자녀가. 수중자가 내야 돼요. 수중자가. 예. 아버지는 증여주잖아요. 그런데 수중자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증여자가 대신 내주었다면 이 4천만 원도 증여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여세가 상당히 내용들이 좀 방대한데요. 오늘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부모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려왔어요. 여러분, 빌려올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차용증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만약에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빌려왔을 때는 반드시 법에서는 이자도 몇 프로를 지급해라 이렇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이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또 차용증 쓰는 내용까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41조 4입니다. 제41조의 4입니다. 제41조 4에는 뭐가 있느냐? 금전을 돈을 무상으로 대출하는 겁니다.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출했을 때 등에 따른 이렇게 무상으로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빌려주는데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다면 그 이익의 증여, 그러니까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또 이자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적게 지급하면 역시 그것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4항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1년분 이자 부담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년분입니다. 1년분 이자 부담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분 이자 부담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부담액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1조 4항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4항에 나왔고요. 또 시행령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참고로 31조에 4입니다. 31조 4. 시행령 31조 4에는 역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 이익의 증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익의 계산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행규칙. 여러분,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이거는 국세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명입니다. 제10조에 5입니다. 제10조에 5. 제10조에 5는 역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이익을 계산할 때 적정 이자율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왔다면 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뭐냐? 1000분의 46입니다. 1000분의 46은 연 4.6%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 4.6%. 이것이 지금 2016년 3월 7일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23년 2022년 이후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인데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 2%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올 이달에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아마도 0.5% 이상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바로 적정 이자율이 현재는 4.6%인데요. 이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행규칙입니다. 기획재정부령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차용증을 다시 써야 돼요. 예, 차용증을 다시 써가지고 이자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철저하게 제가 이자를 사례별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아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부모한테 돈을 빌려왔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서를 써야 됩니다. 이따가 차용증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입금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면 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그러면 3억 원 곱하기 0.046입니다. 연 4.6%니까 소수로 고치면 0.046입니다. 그러면 1년분 이자가 얼마입니까? 1380만 원입니다. 1년분 이자가 1380만 원이고요.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냐? 115만 원입니다.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적정이자입니다. 적정이자. 115만 원이 적정이자율입니다. 이 0.46이 적정이자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적정이자는 얼마입니까? 한 달에 1년분 이자가 1380만 원이죠. 그런데 내가 실제 이자입니다.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매월 연 1%로 지급했습니다. 자, 1%로 지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제 이자는 3억 원 곱하기 0.01입니다. 1년에 연 1%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한 달 이자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적정 이자는 1년에 1380만 원인데 아들이 1년에 지급한 이자는 실제 이자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정 이자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실제 이자는 연 3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자죠.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 차익이 얼마입니까? 이자 차익이 1080만 원입니다. 네. 법으로 정한 이자는 138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들이 1년분 이자를 실질적으로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적정 이자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차감하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차액이 1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만 원 1년분 이자 그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1000만 원 미만 시에는 증여재산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0만 원까지는 합산 안 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익이 생긴 것만큼 얼마입니까? 80만 원 생겼죠? 차액이. 이거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만약에 부모한테 돈을 빌려올 때 그 대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만약에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빌려오는 기간 대출 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또 10년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1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1년 기준입니다.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그 이자만큼을 적게 지급한 이자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날에 다음 날에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자산가액에 계산이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자 차액이 말이죠. 적정이자와 실제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자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좋겠네요. 이건 좀 리스크가 있고요. 자, 적정이자를 3억에 대한 1년분 이자가 1,380만 원이니까 3억 원 곱하기 2%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 2%입니다. 그러면 0.02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600만 원인가요? 1년에 이자가 600만 원입니다. 1년에 이자를 600만 원 줘야 돼요.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의 이자를 아들은 아버지 통장에다가 매달 원래는 50만 원씩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적정이자율은 1380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이자 총액은 60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차액이. 이자 차액. 780만 원이죠. 1년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지급하면 되겠네요. 2%에서 한 2.5%, 3%, 1%는 너무 적고요. 뭐 2%가 됐던 3%를 지급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봐가지고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1년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3억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아들은 부모님한테 매달 이자도 주지만 나중에 돈 벌어서 원금 3억 원을 당연히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자 5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원천징수 세율이 말이죠.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 제129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자소득은요. 이자소득세는 원래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예금해가지고 이자를 은행에서 떼잖아요. 이자소득세가 원래 14%입니다. 이자소득세가 14%인데 지금 아버지가 대출업자는 아니잖아요. 예.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예. 어쩌다가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대여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받는 이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몇 프로냐? 25%입니다. 25%. 소득세가.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5% 합치면 얼마입니까? 27.5%를 원천징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거니까 아들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50만 원 매월 이자를 아버지에게 주는데 전체를 주지 말고 소득세 25.7%니까 0.275가 되겠네요. 여기에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13만 7,500원이 원천징수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원래는 13만 7,500원을 차감한 36만 2,500원만큼은 아버지 통장한테 송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만 7,500원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 소득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은 아버지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원래 아버지 소득은 월 50만 원씩인데 원천징수 소득세가 13만 7,500원을 아들이 내주는 겁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훗날 아버지는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근로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내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아버지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가 종합소득인데요. 아버지는 그러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중에 아들이 원천징수한 세금 다 공제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깝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때 다 원천징수한 거 차감하기 때문에 이거 아들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줘야만이 원리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고 여러분 증여세 4천만 원 내는 것보다 매월 아버님에게 이자 50만 원씩 주면서 원천징수 2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27.5% 원천징수하고 여러분 세금 납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이자를 지급한 거 그대로 뭐 통장에 뭐 입금을 했던 현금으로 줬던 근거를 남기시면 되고 이렇게 원천징수를 했다는 것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증여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4천만 원 부담하는 것보다 이거 국가에 뭐 일부 세금도 내고요. 또 아버지 소득으로 잡혀서 훗날 종합소득세에서 또 소득세를 공제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절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래서 오늘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양식이 없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 자, 차용증은 여기 이제 채무자가 있겠죠. 돈 빌려오는 사람, 채무자, 뭐 성명, 또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 채권자의 성명, 또 뭐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 또 연락처. 이런 것들 차용증 밑에다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밑에다가 연대보증인 있으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 완벽하게 연대보증인 그 채무자하고 인근에 있는 뭐 남편이 됐던 부인이 됐던 친구가 됐던 뭐 친인척이 됐던 연대보증 뭐 성명 역시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뭐 이런 것들 적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용금액 적어야 되겠죠.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없으니까 쓰면 되는 겁니다. 빌려온 돈 원금 얼마? 원금 얼마? 그리고 이자는 연 몇 프로? 이자는 연 몇 프로를 지급하느냐? 그리고 이자 지급은 매월 며칠이냐? 이자 지급을 매월 며칠이냐? 이자 지급을 매월 며칠이냐? 그리고 원금 변제일입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매월 이자를 갚다가 원금 변제일은 언제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이죠.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인데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차용증을 받을 때는 여기다가 사용 용도 하나 더 쓰는 게 좋습니다. 사용 용도. 야, 네가 빌려가는 돈은 뭐 어디 쓸 건데? 예, 나도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내 친한 친구한테 빌려서 너한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한번 빌려주겠다. 뭐 이런 건데, 아들과 아들 사이에, 부모와 아들 사이에 사용 용도는 뭡니까? 주택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기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인들 간에 돈을 빌려올 때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차용증에 쓰면 훗날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용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면, 만약에 사용 용도에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주택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데 헛된 돈에 썼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고발하게 되면 경찰에다 고소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뭐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가지고 거의 기소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건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얘기했는데요. 참고로 사기들이 하도 많이 치니까 제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릴 때는 그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써라. 그리고 뭐 카톡으로 자료 같은 거, 이런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 1회라도 매월 지급해야 되는데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해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을 채무자가 1이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변제 기한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이라고 하는 건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죠?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기한 이익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변제 기한이 있었잖아요.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 이익은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이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연대 보증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쓰시고요. 그리고 채권자 이름 쓰시고 서명 날인하시고 서명 도장 찍고요. 그리고 채무자 누구 도장 찍고 연대 보증인 찍고 뭐 서명하거나 원래 도장을 찍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사인하는 것보다 도장을 찍는 게 좋습니다. 도장 찍고 또 사인도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차용증은 뭐 일정한 양식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적정 이자율은 4.6%지만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했을 때 1년분 이자 그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은 징의자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돈을 빌려올 때 차용증을 쓰시고 부모님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시고,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납부하시면 명쾌하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